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 저희는 이스달랭 계곡이란 곳을 조사하기 위해 울리켄산 북쪽 능선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자살 사건과 실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람들 사이에선 데스달렌, 즉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온 곳이었죠. 그렇게 산길을 따라 오르던 중 저희는 우연히 등산 중인 한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그분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동행을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분들은 흔쾌히 응해주셨고 저희는 계곡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계곡 초입에 도착했고 가족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주변 지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초입은 바위들과 가파른 경사면이 얽혀 있었고 땅 전체가 젖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을 울리는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조금 전 함께 걸었던 가족분들이 향한 방향에서 들려왔고 저희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위 사이에 쓰러진 사람의 형체, 분명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상반신 대부분은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돼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는 몇 가지 이상한 물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술병,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플라스틱 병 2개, 그리고 은색 숟가락 하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숟가락의 표면이었습니다. 무언가에 긁힌 듯 원래 새겨져 있던 문자가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한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인력이 도착해 계곡 일대는 통제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목격한 상황을 모두 전달한 뒤 계곡에 대한 조사를 뒤로 한 채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현장 최초 발견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동 수사 당시 작성된 감식 보고서의 일부와 몇 가지 사항들을 제한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죠. 경찰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시신이 발견된 지점 근처에서 불에 그을린 여권 하나가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심하게 훼손된 탓에 소유자의 이름이나 국적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 여성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되었으며 폐와 혈액에서 검출된 높은 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였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신의 위장 내부에서는 수십 알의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목 부위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 생긴 듯한 타박상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손이나 도구에 의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저희는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조용히 저희만의 방식으로 추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마을 경찰서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팀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계속 떠돌고 있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죠. 바로 낮에 경찰서에서 저희의 진술을 맡았던 형사였습니다. 저희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저희와 자리를 함께했죠.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시신의 지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양손 끝 지문은 대부분 갈라지거나 거의 사라진 상태였는데 단순히 화상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았고 날카로운 도구나 화학약품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제거된 흔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의 옷가지들은 직접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표와 라벨이 말끔하게 제거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은색 숟가락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병과 술병에도 제조사 마크와 상품 라벨이 모두 긁혀 있거나 벗겨져 있었다고 했죠. 이 모든 정황은 누군가가 그녀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형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더는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식당을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 분명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담긴 흔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저희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히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발걸음 끝에
인근 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베르겐 기차역 진 보관소 근처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 2개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역 근처에 거주하던 노년의 지역 주민이었고 저희는 수소문 끝에 그 주민을 찾아가 직접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2일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쯤 지난 시점에 그는 평소와 같이 역 주변에서 폐기물 정리 일을 하고 있었고 며칠째 짐 보관소에 방치된 가방 2개가 이상하게 느껴져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고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저희는 그의 양해를 구한 뒤 가방과 그 내용물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반 여행객이 들고 다니기엔 다소 이질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고 했죠. 그 안에는 여러 나라의 화폐, 연고, 옷가지, 머리빗, 은색 숟가락, 그리고 다소 화려한 스타일의 드레스와 가발, 안경 등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점은 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에서 제조사 마크나 옷의 라벨 등 물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다고 했죠. 겉보기엔 낡은 메모장이었지만 안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호와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던 그때 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가방 속에 그림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자신이 평소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유독 기억에 남았다고 했죠. 저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작가 A씨의 이름을 물어 확인했고 곧바로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소문 끝에 다행히 노르웨이를 여행 중이던 사진작가 A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여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혹시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 로엔 지역의 알렉산드라 호텔에서 비슷한 외모의 여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죠. 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북쪽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6개월 전쯤 노르웨이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내 어딘가 일반적인 여행자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고 덧붙였죠. 그렇게 저희는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언급한 호텔을 시작으로 주변 그녀가 묵었을 법한 호텔들까지 돌아다니며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베르겐 시내의 여러 호텔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호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체크인 직후 곧바로 객실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을 여행 중인 세일즈 우먼이나 앤티크 가구 수집가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죠. 그리고 한 호텔 직원은 우연히 그녀가 한 남성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남성에게 독일어로 난 곧 갈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호르다 헤이멘 호텔 직원에 따르면 그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407호실에 머물렀고 대체로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키는 약 164cm, 눈은 작고 인상은 무척 차분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객실 안에서 보냈는데 외출을 할 때면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체크아웃을 하며 현금으로 결제한 뒤 조용히 택시를 요청해 자리를 떠났다고 했죠. 이후 저희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호르다 헤이멘 호텔에서의 체크아웃 이후의 발걸음을 쫓기 위해 호텔 외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을 이어갔지만 그 어디서도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유럽 전역은 물론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광범위한 신원 조회를 진행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여러 호텔을 다닐 때마다 서로 다른 8개의 여권을 사용했는데 그 여권 모두 위조된 가짜 여권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진은 동일했지만 이름, 국적, 출생지 등은 매번 달랐고 공식적인 출입국 기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찰은 또 하나의 목격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5일 전인 12월 24일 이스달랭 계곡 인근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경찰이 공개한 몽타주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날 그는 친구와 함께 하이킹 중이었고 계곡 일대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2명의 외국인 남성과 함께 있는 여성 1명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야외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고 증언했죠. 이는즉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된 시점보다 적어도 5일 전에 이미 이스달렌 계곡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 대한 경찰의 발표가 끝난 뒤 그 정체를 둘러싼 궁금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었죠. 그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던 무렵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서는 죽은 여성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8개의 여권들, 이상한 문자들이 적힌 수첩, 라벨들이 제거된 물건들, 그리고 수상한 소지품들과 다국어 구사 능력 등 이것들은 분명히 정체를 감추기 위해 움직여왔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죠.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그녀가 첩보 활동에 연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첩보원으로 활동할 경우 발각에 대비해 신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사전에 말소된다는 점이 그 이유였죠. 그리고 그녀가 남긴 수첩 속 필체가 프랑스어권에서 자주 쓰이는 문체로 분석되었고 소지품에서 독일 화폐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그녀가 동독 출신이거나 프랑스어권에서 활동했던 첩보원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외에도 그녀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다, 그저 평범한 여행객이다 등의 여러 의견도 나왔죠. 그렇게 그녀의 정체에 대한 여러 추측이 오르내리던 중 어느 한 켠에서는 그녀의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역시 그 정체에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죠. 산속 한가운데서 온몸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여인. 그 기이한 최후의 모습은 결코 흔한 죽음의 형태는 아니었죠. 형사를 통해 들은 그녀의 위장 속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수면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자살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고선 그 많은 수면제를 삼켰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스파이 혹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정체가 밝혀져 죽음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녀의 죽음이 자살일 수도 누군가에 의한 강요된 죽음일 수도 있다는 모호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위장 속에서 발견된 수많은 수면제가 그 근거였다고 했죠. 그리고 끝내 그녀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정체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그녀는 그렇게 이스달렌의 여인이라는 이름만을 남긴 채 조용히 무명묘에 묻히며 또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단순한 여행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떠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첩보원이었을까요?